18일 마산 경남대학교. 점심때 도서관 앞 잔디밭에선 이야기꽃이 피고 있었다. 경제과 3학년엔 부산에서 통학하던 학생이 둘 있었다. 이 두 학생은 부산 대모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다른 학생들은 귀를 쫑긋하여 듣고 있었다. 이날 아침 학생들은 부산에 비상계엄령이 내려졌다는 사실을 알고 등교했다. 학교 게시판에는 박정희 파쇼 정권 타도라고 쓰인 경문이 붙어 있었다. 술렁대는 분위기 속에서 점심시간이 끝나가고 있었는데 이때 느닷없이 교내 스피커에서 오늘은 휴강을 실시하니 학생들은 빨리 집으로 돌아가 주기 바랍니다 라는 방송이 흘러나왔다. 학생들은 웅성웅성했다. 우리는 데모도 안 했는데. 학생들은 납득할 수 없는 휴강령에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다. 부산 데모가 경찰의 개입으로 확대된 것과 똑같이 마산 데모에 기름을 부은 것은 이 휴강 조처였다. 귀가하는 학생들은 저절로 길목인 도서관 앞으로 모여들었다. 군중이 되면 용기도 전염된다. 누가 나서주기를 바라는 분위기가 됐다. 말하자면 인화물질에 기름은 끼얹었는데 성냥을 그어댈 사람이 아직 안 나타난 상황이었다. 부산이나 마산 사태의 발단은 모두 우발적인 것 같아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인과관계가 분명하다. 부산에서 정광민이 한 역할을 마산에서 한 것이 국제개발학과 2학년 정인권이었다. 두 정군은 울컥하는 충동적 심정으로 성냥을 그어댄 것이 아니라 오랜 고민과 결심의 결과에 따라 행동한 것이었다. 정인권은 며칠 전부터 7명의 학생들과 데모 계획을 짜놓고 있었다. 중간고사가 시작되는 10월 21일을 D-Day로 잡고 있었다. 휴업이 길어지면 D-Day를 지킬 수 없게 된다. 당황한 정인권은 대책을 의논하려고 동료들을 찾아 우왕좌왕하다가 스스로 결단을 내렸다. 그는 학생들 앞으로 나섰다. 부산 학생들과 같이 싸우자. 3.15 정신을 되살리자. 부모들이 피땀 흘려 공부시킨 것이 이럴 때 바보처럼 가만히 있으라고 한 줄 아느냐. 정군의 일장 연설은 학생들을 움직이기에 충분했다. 그는 뇌관을 터뜨렸고 그 다음부터는 학생과 시민의 자체 추진력에 의해 저절로 굴러갈 것이었다. 그 뒤로는 정군이 다시 지도자로 나설 필요조차 없었다. 마산 시위도 부산과 거의 같은 생리로 진행됐다. 학생들은 어깨동무를 하고 구호를 외치며 학교 바깥으로 나가려 했다. 정문 앞을 경찰이 막자 3.15 이거탑에서 만나자 불종거리에서 만나자고 속삭였다. 일부는 담을 뛰어넘어 일부는 집으로 가는 채 하다가 정문을 통해 노동자와 시민들이 기다리는 시내로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김재규는 10월 18일 오후 항공편으로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갔다. 그는 11.6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이렇게 진술했다. 부산 사태는 그 진상이 일반 국민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굉장한 것이었습니다. 본인이 확인한 바로는 불순 세력이나 정치 세력의 배후 조종이나 사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순수한 일반 시민에 의한 민중 봉기로서 시민이 데모대원에게 음료수와 맥주를 날라다주고 피신처를 제공하는 등 데모하는 사람과 시민이 완전히 의기투합하여 한 덩어리가 되어 있었고 수십 대의 경찰차와 수십 개소의 파출소를 파괴하였을 정도로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본인이 부산을 다녀오면서 바로 박 대통령에게 보고를 드린 일이 있습니다. 김계원, 차지철 실장이 동석하여 저녁 식사를 막 끝낸 식당에서였습니다. 부산 사태는 체제 저항과 정책 불신 및 물가 고에 대한 반발에 조세 저항까지 겹친 밀란이라는 것과 전국 5대 도시로 확산될 것이라는 것 및 따라서 정부로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 등 본인이 직접 시찰하고 판단한 대로 솔직하게 보고를 드렸으면 물론입니다. 그랬더니 박 대통령은 버럭 화를 내더니 앞으로 부산 같은 사태가 생기면 이제는 내가 직접 발포 명령을 내리겠다. 자유당 때는 최인규나 곽영주가 발포 명령을 하여 사형을 당했지만 내가 직접 발포 명령을 하면 대통령인 나를 누가 사형하겠느냐고 역정을 내셨고 같은 자리에 있던 차 실장은 이 말 끝에 캄보디아에서는 300만 명을 죽이고도 까딱 없었는데 우리도 데모대원 100만, 200만 명 정도 죽인다고 까딱이 있겠습니까? 하는 무시무시한 말들을 함부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의 이와 같은 반응은 절대로 말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본인의 판단이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본인이 잘합니다. 그는 군인 출신이고 절대로 물러설 줄 모르는 분입니다.
더구나 10월 유신 이후 집권욕이 애국심보다 훨씬 강해져서 심지어 국가의 안보조차도 집권욕의 아래에 두고 있던 분입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여러모로 비교해 봤지만 박 대통령은 이 박사와는 달라서 물러설 줄을 모르고 어떠한 저항이 있더라도 기필코 방어해내고 말 뿐입니다. 4.19 같은 사태가 오면 국민과 정부 사이에 치열한 공방정이 벌어질 것은 분명하고 그렇게 되면 얼마나 많은 국민이 희생될 것인지 상상하기에 어렵지 아니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4.19와 같은 사태는 눈앞에 다가왔고 아니 부산에서 이미 4.19와 같은 사태는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김재규는 1979년 초에 일어난 이란 혁명에 대해 연구를 시킨 적이 있었다. 일반 시민의 봉기를 제압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얘기를 평소에 자주 했다. 그는 부산 사태의 현장 시찰을 하고 서울에 올라와서는 부산에 연고가 있는 간부들을 현지로 내려보내 사태의 원인을 분석하도록 지시했다. 부산 시위 현장에 다녀온 직후에 김재규를 가장 가까이에서 관찰했던 사람은 김봉태였다. 김재규 부인의 여동생, 남편으로서 의사인 김봉태 씨는 퇴근 뒤 거의 매일 남산기슭의 정보부장 공관으로 손위 똥서를 찾아갔다. 김재규 부부와 저녁을 먹으면서 가끔 충고를 하기도 했다. 김 씨는 이렇게 기억했다. 부산 사태를 시찰하고 돌아온 다음 날인가 저녁 식사 때 이런 대화를 나눈 기억이 납니다. 제가 밀란이라면 반란 아닙니까? 라고 되물었더니 그분은 자네가 그런 말을 하나? 라고 하더니 그렇지 그건 민중봉기야. 민중봉기라고 말하더군요. 이날부터 김재규의 분위기는 싹 달라졌다고 한다. 식탁에서도 말이 없었고 굳은 표정으로 무엇을 골똘히 생각하는 것 같았다. 사람도 피했다. 저녁 식사 뒤에는 여느 때처럼 잡담도 하지 않고 바로 2층으로 올라가 버렸다. 김재규는 10월 24일 당시 공화당 의원 이우락을 만났을 때 지나치는 말처럼 제가 싹 해치우겠습니다 라고 했다고 한다. 이우락은 그때는 신민당을 해치우겠다는 뜻으로 알아들었다는 것이다. 김재규가 존경했던 이종찬 장군도 이 무렵 김재규를 찾아가 유정회 의원을 더 이상 못해먹겠다고 하소연을 했다. 김재규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사정하더라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10월 19일 오후 싱가포르 이광효 총리의 예방을 받았다. 이 총리는 10월 16일에 내한했었다. 박 대통령은 이 총리에게 우리 농촌에 대한 인상을 물었다. 이 총리는 농민의 생활 수준이 대단히 높은데 놀랐다고 답했다. 대접견실에서 훈장 수여와 기념 촬영이 끝나자 두 사람은 서재로 옮겨 요담에 들어갔다. 창가에는 가을 양광이 따스하게 비치고 있었다. 이날 박 대통령은 대단히 만족해했다. 이 총리와 뜻이 통했던 것이다. 그해 6월 말에 있었던 카터 대통령과의 거북한 만남과는 대조적인 대면이었다. 박정희, 이광유 두 사람 다 공산주의자와 싸워가면서 아시아의 후진국을 개발도상국으로 도약시키는 데 성공한 국가 지도자인 만큼 서로의 고뇌를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이해했던 것 같다. 이날 저녁에 베풀어진 만찬에서 이광효 총리는 답사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 대한민국의 성공과 경제 번영은 대한민국 국민과 그 지도자들의 자질이 어떠한가를 가장 잘 나타내는 징표이며 한국이 공업, 농업 분야에서 이룩한 발전은 다양하고 뚜렷하다. 이와 같은 발전은 첫째, 능력 있고 추진력이 강한 국민과 둘째, 확고한 지도력 없이는 성취될 수 없는 것이다. 어떤 지도자들은 그들의 관심과 정력을 대중매체로부터 각광을 받고 여론조사에서 호의적인 반응을 얻는 데 소모하고 다른 지도자들은 일에 모든 정력을 집중하고 자신들의 평가를 역사의 심판에 맡긴다. 박 대통령 각하가 바로 눈앞의 현실에 집착하는 분이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1979년 10월 22일 김치열 법무장관은 박 대통령의 부름을 받고 밤에 청와대에 들어갔다. 두 사람은 장시간 부마 사태 등 시국 문제를 이야기했다. 다음 날도 김치열 장관은 두 번째 단독 면담을 했다. 김 장관은 난국을 타개할 근본 대책으로 유신 헌법의 개정을 건의했다. 개헌의 골자는 유정회 제도를 없애고 통일 주체 국민회의에 의한 대통령 간선제를 바꾸자는 것이었다. 박 대통령은 나도 같은 의견이다는 태도를 보였다. 김 장관은 이를 개헌 문제를 연구해보라는 뜻으로 해석했다. 첫날 면담 도중 박 대통령은 정보부에서 몇 년 근무했지 하고 물었다.
김 장관은 1970년부터 1973년 사이 김계원, 이후락 부장 아래서 차장으로 일한 적이 있었다. 박 대통령의 물음에서 김 장관은 대통령이 자신을 정보부장감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박 대통령과 김 장관의 면담 직후 권력층 주변에서는 후임 정보부장은 김치열이란 얘기가 돌았다. 당시 공화당 의원이었던 이후락은 10월 24일에 같은 선거구 출신인 신민당 의원 최형우를 만나 당직 사퇴를 건의하면서 그런 귀뜸을 했다. 김 장관은 신민당 김영삼 총재에 대한 의원직 제명 직전에 강경책이 백약지장이라면 팔레비나 소모사의 말로가 왜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라는 일종의 상소문을 개인적으로 박 대통령에게 올린 적도 있었다. 이러한 김 장관에게 박 대통령이 중앙정보부장 자리를 맡기기로 결심했다면 그것은 전국의 근본적인 전환뿐만 아니라 유신체제의 진로에 대한 재검토를 뜻하는 것이었으리라. 김재규도 자신의 후임으로 김치열 장관의 이름이 오르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 상당수 정보부 간부들도 금명간 부장이 바뀐다고 믿고 있었을 정도였으니까 김재규로서는 내가 해치울 수 있는 시간도 며칠 남지 않았다는 강박관념이 생겼을 것이다. 현홍주 국장은 10월 22일 오후 2시부터 청와대에서 부마 사태에 대한 중간 보고를 했다. 박 대통령, 김재규 정보부장, 김계원 비서실장을 비롯하여 내무, 국방, 법무, 문교, 문공장관 등이 참석한 자리였다. 현 국장은 보고서의 제목을 부산 마산 소요 사건의 실태와 대책이라고 붙였다. 그 요지는 이러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학생 데모가 아니라 시민 일부가 가담한 폭동에 가까운 소요였다. 시민들이 가세한 이유는 각 계층별로 차이는 있으나 조세 저항, 일선 경찰관 등 행정기관의 부조리에 대한 불만, 빈부격차에 따른 위화감, 변화에 대한 기대감 등이다. 민심 수습을 위한 각종 대책과 함께 현 정부가 안정되어 있으나 정체함이 없이 항상 쇄신하는 정부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정부 각 부처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원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항상 새로운 면모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구체적으로는 부산, 마산 사건 수사 결과를 빨리 발표할 것, 지방도시의 소요 진압 능력을 강화할 것, 관계기관의 예방정보 활동을 강화할 것,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세울 것 등이다. 박 대통령은 이 보고에 대단히 만족했다. 그는 이 보고서를 국무위원들에게 읽어주고 총리 책임하에 대책을 시행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또 이번 사태는 충분히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정보부, 내무부 등 정보기관의 활동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후 5시 부마사태 대책 수립을 위한 긴급 국무회의가 소집됐다. 박 대통령 대신 최규하 국무총리가 주재했다. 10월 23일 오전 김재규 정보부장은 부장실에서 간부들을 불러놓고 전날 청와대에서 있었던 대책회의 결과를 설명했다. 그는 각하께서 중정은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학원 내의 정보망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크게 꾸중을 하셨다고 솔직히 털어놨다. 김 부장은 박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지적사항을 그대로 전달하는 성격이었다.